예, 인터뷰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좀 더 진전시켜서 방제와 대비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언급하자면 사실 이것도 끝이 없는 문제고 또 저희가 집중호우 때 전문가들과 함께 이 부분을 짚기도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몇 가지 좀 포인트를 잡아서 외국 사례와 비교도 해보고 그렇게 좀 인터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홍익대 건설환경공학과의 김동균 교수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번에 그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산사태 참사 이건 사실 저희가 뭐 꾸준히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교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조적인 대책 그리고 비구조적인 대책으로 좀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저희 제작진에게 사전에 특히 단기적으로는 좀 후자 그러니까 비구조적인 대책에 좀 집중을 좀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그 인터뷰에서도 보셨듯이 기후재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관측했던 자료에 의한 상식, 통계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재난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는 구조적 대책이라는 거는 댐이라든지 보라든지 그리고 빗물 저장소, 배수 펌프장처럼 하드웨어로 이렇게 재난에 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미 그런 시설들은 기존의 관측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재난에 의한 그런 큰 규모의 재난을 다 감당할 수 없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번 논산 지역에서도 보셨듯이 제방이 무너졌다면은 우리가 무너진 상황을 가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송 지역에서. 오송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그 시스템이 페일러가 났다는 가정하에 실패했다는 가정하에 홍수 예경보 체계라든지 주민 대피 체계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이 비구조적인 대책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비구조적 대책을 저희가 그래서 요약해서 제작진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 대책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할 부분이지만 급박하게 무언가가 터졌을 때 우리가 워낙에 지금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럴 때는 저런 비구조적인 대책을 신속히 좀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네, 맞습니다. 저것을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방제시설 기준 재설정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든 설계 홍수량이라든지 어떤 구조물의 설계를 하는데 들어가는 강수라든지 홍수량 값이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은 미래가 될수록 그거를 초월하는 극한의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구조물을 설계하고 기존의 구조물을 보완을 좀 해주고 보완을 할 때는 그때는 반드시 개선된 설계 기준, 더 증가된 설계 기준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재난 예경보. 예경보 같은 경우는 기후 재난은 시스템의 파괴를 수반합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정을 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예경보 시스템이라든지 대피 경로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확립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재해지도였습니다. 재해지도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예경보와 궤를 같이 합니다. 궤를 같이 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좀 재해지도를 통해서 위험 지역을 좀 살펴본다는. 살펴본다는. 그렇군요. 그러면 이 가운데 그 재해지도 부분을 보면 홍수지도가 환경부가 제작한 게 있고요. 도시 침수지도, 도시 지역을 상대로 한 도시 침수지도도 지금 제작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홍수지도에서 구체적으로 좀 문제점이라고 느끼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홍수지도에서 보이는 그런 홍수 지역의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매우 정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다만 그것이 환경부라는 중앙 부처에서 만들었는데 그거를 체감하는 어떤 정책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라든지 정책을 만드는 데는 지자체거든요. 근데 둘 사이에 정합성이 좀 없으니까 홍수 지도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합성, 그러니까 지자체가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가령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홍수 지도가 그 국가의 홍수를 관리하는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홍수 지도 안에 사는 주민들은 홍수 보험이라는 제도를 사야 되고 자기 통장에서 한 달에 얼마씩 빠져나가니 그 주민들은
이 홍수가 났을 때 이 집은 위험한 집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보험료를 내니까. 네. 예. 그리고 홍수 지도에서 예상되는 침수 심보다 모든 집이 한 1m 정도 높게 짓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홍수가 안 나는 걸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홍수가 난다고 가정하고 그때 그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법적 강제성이 많이 차이가 나죠. 아, 우리나라랑. 그렇군요. 그 미국도 그 홍수 지도가 있고 그런 어떤 조치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홍수 지도에 기초로 한 네. 그런 조치들이 네. 없다라는 얘기군요. 아직은 그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예. 법제도가 계속 정비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홍수 지도는 그렇고 혹시 그 이 부분요. 그러니까 그 비구조적인 그 대책을 중심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보 경보 시스템. 네네. 우리도 물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네네. 이번에도 보니까 네. 그 산사태가 난 경상북도 지역에 관련 보도가 저희도 9시 뉴스에서 다뤘긴 했습니다만 그 마을 이장님이 네네. 일일이 그 본인의 위험을 감수하고 일일이 집을 돌면서 그 노약자분들을 대피시켰다는 보도가 미담처럼 이제 보도가 되었는데 네네. 사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권장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어떤 사전에 어떤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대피도 있어야 되고 예보 경보도 있어야 되는 건데 네네.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많은 예경보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은 곳에서 오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면 면역이 생겨서 국가에서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많은 경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좀 받으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경보는 나한테 심각한 위험이고 어떤 경보는 나에게 심각하지 않은 위험이라는 거를 알 수가 없는 예, 경우가 구분이 안 많고요. 되죠. 예. 예. 이제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이장님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 국민 개개인이 그 재난의 위험을 얼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냐 뭐 이런 거는 뭐 방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통해서 좀 법제도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아까처럼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런 어떤 예보 경보 시스템이라든가 대피 시스템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손봐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우선 우리나라는 비가 온다고 예보를 하고요. 홍수가 하천에서 높다고 예보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그 받아들이는 국민 입장에서는 나한테 오는 피해가 아니거든요. 직접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보를 준다면은 뭐 앞으로 30분 후에 당신의 집이 뭐 얼마 정도 침수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정확한 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이 충분히 많이 발달한 상황입니다. 설령 그게 최종적으로 틀리더라도 네, 틀리더라도 예. 그래도 국가가 심각하게 그런 정보를 주는 시점에서는 그런 아주 정확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그런 첨단 기술 기반의 예경보 시스템을 확립을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그 예경보를 실제로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대피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대피 부분은 우선은 뭐 TV라든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된다는 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할 필요가 있고 그 학교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교육을 통해서 일본이 좋은 예인데 예. 네,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어떤 뭐 상황입니까? 지진이라든지 예, 이런 거기야 것들이 뭐 있을 워낙에 때, 예, 대비가 철저하긴 한데. 뭐 학교에서도 항상 재난과 관련한 교육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뭐 주기적으로 훈련을 해서 대피하는 훈련을 실질적으로 한다든지. 예. 네. 그리고 뭐 예경보 체계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라디오를 만들어서요. 어떤 그 지진 같은 경우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주 단순한 그런 통신 시스템을 이용해서 라디오가 켜져서 어떤 말이 나오면은 그거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그런 식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 예경보 관련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문자 메시지를 좀 구체적으로 당신의 집이 어떻다라는 식으로 네. 만약에 예보나 경보를 주면 네네. 시민분들이 더 체감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외국도 뭔가 그런 식으로 하는 사례들이 있나 보죠? 영국에서요. 예. 영향예보라고 해서 그 국민들에게 가는 영향에 기반해서 심각한 경우에 대해서 그렇게 예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그렇게 정밀하고 정확한 수준의 예경보는 아직은 뭐 도시홍수나 하천홍수 측면에서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좀 그 시도해보고 기술은 있습니다. 검토해볼 만하다. 네. 네. 예, 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지적이 된 게 그 관리 주체 부분에 대한 말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가령 이제 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환경부를 좀 질타한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물 관리를 환경부가 이제 국토부로 다시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지적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어제 보니까 한덕수 총리는 일단 환경부가 계속 하는 걸로 이제 가닥을 잡은 것 같고요. 네. 이 물 관리 일원화 부분, 네. 어느 부처가 맡는 것이 좋으냐 이 논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그런데 홍수를 관리할 때요, 각 유역에 그 홍수 통제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강 홍수 통제소, 금강 홍수 통제소 이런 곳이 있는데 이것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갔잖아요. 예전에. 예. 그때 똑같은 인력이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간판만 바꿔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난 대응 시스템에서 그렇게 체계를 바꾼다고 해서요, 크게 어떤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고, 지금 국토부에서 바뀐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다시 국토부로 다시 옮긴다고 하면은 오히려 좀 더 혼란이 가중될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 간판만 바꿨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말하자면은 네. 그렇게 주체를 누가 할지 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어떤 각종 제도나 네. 인력이나 어떤 뭐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반되어야 하는 게 더 본질적인 부분이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든지 예. 그 계속 지속돼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관리 주체 부분 관련해서 이번에 좀 지적되는 게 산지는 산림청이 맡고 산사태 관련입니다. 경사면은 행안부가 맡고 또 거기에 있는 도로는 국토부가 맡고 이거에 대해서도 좀 언론에서 지적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그 대답이랑 교가 비슷한데요. 예. 그 각종 그 국가의 중앙 정부의 방금 말씀드린 곳은 중앙 정부입니다. 중앙 정부의 그곳에서 어떤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큰 기조가 되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하면은요, 그거에 기반을 해서 시행 계획을 지자체에서 만들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지자체에서 만드는 계획이 국민들에게 체감되고 중요한 거지, 어디서 어떤 그런 계획을 만들고 하는 것은 뭐 저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래서 이제 비구조적인 대책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좀 대화를 나눠봤고, 네.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당장 네. 내년부터라도 좀,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따지면 끝도 없고요, 사실은 다 한꺼번에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예, 내년부터라도 좀 이것만큼은 좀 비구조적인 대책 가운데 좀 선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다면, 예, 마지막으로 좀 언급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죠. 네네. 그 환경부에서 지금 홍수 지도를 만들었는데요. 그거 되게 잘 만든 지도고요. 그리고 그 지도에 근거해서 그 안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 방금 말씀드린 어떤 훈련이라든지 예경보 체계라든지 그리고 대피 훈련 이런 것들을 좀 강화를 해서 그 정말로 홍수가 났을 때 뭐 재산 피해는 조금 있더라도 인명 피해는 없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환경부 홍수 위험 지도, 예, 네.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을 상대로 한 어떤 예경보 시스템을 좀 정비한다라든가 이런 네네. 부분이 좀 절실하다는 말씀으로. 예. 네, 맞습니다. 그게 뭐 가장 예.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게요. 예. 내년에도 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될 텐데. 네. 안 되죠. 좀. 예, 걱정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익대 건설환경공학과 김동균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